있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이가 4살이 되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이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무조건 엄마 말 들어야 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얘기를 해봐. 근데 아이가 그걸 뭐 언어적인 지능이 아직 발달하기도 전인데 엄마 말이 더 맞다고 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조리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 조리 있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벽 보고 손들고 있어요. 1시간 넘게 그렇게 1시간 넘게? 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4살짜리 아이.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끌은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양 안세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을 되찾고 싶은 남편 사연을 가져오셨다고 해요. 어떤 네. 사건일까요? 결혼 10년 차 부부였어요. 오늘 10년차 맞네요. 그러게요. 네. 10년에 한 번 고비가 오는지. 제가 10년 차 볼 때도 10년차가 고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편분은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네. 건축가였고, 아내분은 이제 조용한 성격의 초등학교 교사. 남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 직업이죠. 뭐 필요하신가요? 배우자로서. 아니,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여서 주변에 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나이는 그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다고 해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아무래도 좀 처음 알게 된 지로부터 좀 빨리 했겠죠.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고 나이도 찾고 한 상황에서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만났는데 결혼 1년 차부터 아내의 성격이 돌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1년 차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원래 뭐 여성분들 중에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거든요. 눈을 안 보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결혼하면 다들 그 성격이 나오죠. 원래의 성격. 네, 원래 연애할 때야 오빠 뭐 오빠만 근데 그건 있으면 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가요? 남자분들도 남자는 연애할 한결같이 때- 똑같다고 아니, 알고 있는. 남자분들은 연애할 때 다 맞춰주시다가 또 결혼해서 몇 년 차부터 또 돌변하시던데.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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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다 똑같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똑같은데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편차가 있잖아요. 뭐 처음에 연애할 때 뭐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 뭐 엄청 당연히 조금씩 다 바뀌는데 그 그렇죠.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의 어떤 돌변이 있었다는 거죠. 거의 다른 사람처럼 네, 느껴지죠. 이게 뭐 평소에는 문제가 아닌데 뭔가 사소한 이런 거, 뭐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말을 제대로 안 벗어 놓는다거나, 뭐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욱이 확 나오시죠. 네, 술 마시고 조금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사소한 의견 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너무 화를 내더래요. 네, 진짜 거의 뭐 발작 수준의 정도의 화를 내고 네. 그리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 화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계속 화를 내시는구나. 성격이 조금 세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선. 그리고 이게 남편 입장에서도 제 의뢰인이 남편분이었는데 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수긍이 되면 그쵸. 미안하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도 제가 그게 물어봤어요. 상담할 때. 그럼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이해가 안 되더래. 내가 왜 미안해하는지를 모르는 거. 뭐 잘못한 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니까.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거의 뭐 싹싹 빌 정도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불을 내더라는 거죠. 화를 안 푸시는 네. 거구나. 그래서 뭔가 좀 이건 내가 연애하던 때 알아왔던 사람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 결혼 생활 한 1년 차, 2년 차부터는 너무 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왜냐면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 계속 이러는 게 또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뭐에 하나 꽂히면 미친 듯이 이제 밀어붙이고 화를 내니까 네네. 남편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온도 차를.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도망을 간 거죠. 아, 근처로요? 집 근처로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별거 당시에 문제는 남편이 별거를 결정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늦은 결혼이고 하니까 또 빨리 이제 신혼을 즐기지 않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그때부터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살피는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와 어떤 일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가 또 신경이 쓰니까 그렇죠. 아이들 그래서 놔두고 집 근처로 간 이유가 네. 별걸 할 거면 사실 멀리 가거든요. 근데 집 근처로 간 게 수시로 들어와서 잠깐 아이를 케어하고 하려고 집 근처로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또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아이가 또 있잖아. 이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이제 자라나는데 이 자기에게 향하던 이 화와 어떤 이 가스라이팅이 아기한테. 네, 그 화살이 아이에게로 돌아간 거죠. 아이고. 그게 저희 의뢰인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 4살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거를 시작한 거는 아이가 뭐 한두 살 때부터 별거를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 더 심하게 하게 된 때가 한 4살 된 때부터 그렇게 네.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릴 때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어차피 그쵸. 화를 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남편한테 계속 타박을 하고 왜 아이 뭐 분유 안 갈아 끼웠냐 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화를 넘어서게 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네.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화나는 어투나 그런 행동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은 계속 받게 되면 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쓴 단어가 있는데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우리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네. 일단 남편분한테는 사과를 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거. 일단 자기가 무조건 맞고. 사람이 뭐 저랑 예를 들어 이제 우리 MC님과 뭐 다툼이 있어요. 네. 싸우면은 100% 누가 잘못한 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부닥치는 부분 서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6대 4, 네, 뭐 맞아요. 8대 2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게 있는 거고 이런 게 있게 마련인데 네. 아내는 사사건건 부딪힐 때마다 100% 남자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길 바랬던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고 네, 다 네가 잘못한 다 너 거야. 잘못이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런 게 너무 심했고 네.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이가 4살이 되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엄마 말 들어야 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얘기를 해봐. 근데 아이가 그걸 뭐 언어적인 지능이 아직 발달하기도 전인데 엄마 말이 다 맞다고 네,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조리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 조리 있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벽 보고 손들고 있어. 1시간 넘게 그렇게 1시간 넘게? 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4살짜리 아이. 네.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일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매번 케어할 수가 네, 없어요. 못 보다가 그런 상황을 못 보다가 네. 하루 휴일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벽 보고 손 들고 서 네,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얼마나 이러고 있었어 하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1시간 정도 네, 됐다고. 그렇게 되고 있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됐나요? 그래서 이혼을 이건 결심을 하고 해야겠다 해서 소송을 걸었죠. 남자분이 걸었고 그 이혼 소송을 걸 때는 일단 뭐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1심 판결이 이미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이혼은 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양육권이 엄마한테 간 거죠. 그래서 그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홍소를 하면서. 또 엄마가 키우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네. 엄마 편을 더 들어주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 남편분이 또 제가 증거가 될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우연히 어떤 서류를 봤대요. 어떤 서류냐면 상담센터에 아내가 다녀온 서류를 봤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 보니까 이런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아이가? 아니요. 엄마가 예, 네네. 그런 게 있고 심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내용들이 다 기술이 돼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증거로 저 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증명력이 좀 세다고는 생각을 못한 게 그게 그냥 단순 어떤 사설 심리 상담센터였고 어떤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근데 그거를 사실 소송을 하면서 2심에서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정신 감정을 받게 이렇게 청구하는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걸 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성향이 있어서 네네네. 네, 만약에 아내분의 어떤 정신과 진료 그런 기록이나 경력이 많이 있었으면 그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 심리 상담센터에서 짧게 상담받고 온 그런 내용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네, 그러게 좀 안타까웠죠. 아이는 그러면 엄마랑 살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물어봤는데 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이제 뭐 4살, 5살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아이한테 얘기를 해보면 엄마 얘기하면 그냥 울먹울먹하고 말을 못 하더래요. 너무 어리구나. 네. 그래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면은 아이가 좀 크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혼날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나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단은 어리니까 또 네. 엄마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냥 뭐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것도 이런 개념을 잘 모른대요 아직. 그러면 아이가 대충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네. 그 양육권 분쟁에 뭐 정확히 몇 살 때부터 반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후부터 그때는 아이의 어떤 의사를 좀 네. 많이 고려를 하고 그 이전에도 네. 뭐 법원에 불러서 이렇게 판사님께서 물어보기도 해요 아이를. 그런데 아이가 아직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의사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죠. 그럼 항소를 하고 싶어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사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네. 저희는 이런 아내분이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왜냐면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쵸. 이런 게 사실은 뭐 힘들어요. 없고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진 이후에는 네. 뭐 둘이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녹음하기도 좀 어렵고 그쵸. 저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증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가사소송에서는 그런데 꼭 증거가 100% 다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사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뭐 증거를 그때 동안 뭐 비디오를 다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사에서는. 그쵸. 네. 그런 가사소송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증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이 신빙성이 있게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판사님을 많이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근데 이게, 양육권 결정을 할 때 네. 굉장히 판사님께서 제일 어떤 비중 있게 보는 게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느냐. 아, 그러니까요. 예, 양육의 어떤 현 상황을 많이 봐요. 네네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양육의 환경이 바뀌면 그만큼 자의 복리에 큰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아무래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법원에서는 유지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아내분의 비정상적인 약간은 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이러한 어떤 신경질적인 행동이라든지 이게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는 뭐 법원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분의 정신감정을 뭐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든지. 근데 그것도 좀 사실 좋은 뭐 증거는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기 유리한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굳이 갈 이유가 없겠죠. 네, 내가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정신과를 가?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해놓으면 판사님께서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정도 있고 또 그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잘 정리를 하고 또 아이의 어떤 진술서도 최대한 저희가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혼났던 것들 그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양육권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저희 의뢰인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너무 아이를 걱정을 네, 대한 하면서 걱정 때문에. 네, 엄마한테 너무 이제 시달리고 이게 나중에 아이의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너무 변호사님 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이 보통 아내들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을까요? 지금 사실 뭐 이 사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지만, 네. 사안이지만, 사실 엄마들 중에서 아이를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사실 없는데, 이거를 내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하면서 양육비는 받아서 아이 양육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사비에 다 써버리고 아이는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세훈 변호사님과 함께 남편 양육권 소송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